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은 2026년 7월 2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간밤에 오퍼스 5가 발표됐고요. 키미 3부터 시작해서 GPT 5.6, 제미나이, 그다음에 이제 GLM도 곧 큰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 같고, 소위 프론티어급 모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블이 나오면서 엔트로픽이 좀 추구하고자 했던 어떤 새로운 그 가격 체계, 프라이싱 스킴도 이 경쟁 때문에 다 좀 약간 미궁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죠. 계속 싸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출시된 모델들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이러한 컨텍스트가 저희 같은 도망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소식들 중에 가장 재밌었던 소식이 하나 있어서 그거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끌시끌했죠, 아주 그냥. 그쵸. 싱귤레리티를 목격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트위터에 심심찮게 있었죠. 네. 이제 7월 16일, 이제 거의 10일 정도 됐네요. 허깅페이스에서 보안 사고가 있었다. 이런 게 올라왔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허깅페이스한테서 연락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공개 데이터셋 제가 가지고 있어서 연락 받은 것 같은데, 다행히 너희 데이터는 사고가 있었지만 털리지 않았다.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보고서가 먼저 올라왔는데, 나온 이야기는 첫 번째는 AI가 공격한 것 같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누구였냐면 오픈 AI였어요. 알고 보니 공격을 한 주체가 오픈 AI였다. 같이 대응을 해서 이제 잘 해결했다. 이런 식의 짝짝짝. 결론은 이렇게 나긴 했습니다. 허깅 페이스가 공격을 받았는데 에이전틱 어태커가 한 것 같다. 로그를 보아하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예견되어 온 어떤 LLM의 공격 시나리오가 있다면 이럴 거다 하는 거랑 완전히 패턴이 똑같았다고 해요. 간단하게는 오픈AI가 익스플로이트짐이라는 그 올해 한 5월 2달 정도 된 벤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큐리티 이런 거를 평가하는, 얼마나 잘 뚫어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평가하는 벤치마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부에서 망을 격리를 시키고 오픈AI 내부에서 모델을 테스트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모델은 당연히 그런 걸 테스트하는 모델이니까 가드레일을 풀고, 대신에 밖을 못 나가게 막아놨는데 이 제로데이 취약점을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인터넷 밖으로 나갔대요.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그럼 밖에서 인터넷에서 뭘 찾아야 되죠? 허깅 페이스에 답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허깅 페이스를 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트래픽을 쓰고 이런 것들을 하다가 사건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일단 사건 자체가 저희가 우려하던 그런 사건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해주신 싱글러리티 저희가 목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특히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니까 엄청 바이럴이 됐던 것 같고요. 허깅 페이스에서 이걸 막으려고 했는데, 막으려고 GPT랑 클로드랑 이런 거를 썼는데 다 가드레일에 막혀서 이런 보안 사고에 대한 어떤 분석, 시큐리티랑 관련된 분석을 다 거절했다 그래요. 그래서 내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오픈웨이트 모델인 GLM 5.1을 호스팅해서 그걸 이용해서 보안 사고를 대응하는데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가장 사람들이 좀 아이러니하게 받아들였던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픈AI나 클로드나 이런 모델들이 GPT나 클로드나 이런 모델들이 보안을 이유로 클로즈 소스를 좀 유지하는 명분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정작 보안 사고에는 그런 모델들은 사용되지 못했고 오픈웨이트 모델이 사용되었죠.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목적이랑 다른 것 같아서 더더욱이 미국에서는 좀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허깅 페이스가 처음 공격을 받았다 발표를 했을 때는 이게 어떤 공격자인지는 사실 밝혀지진 않았잖아요. 그들도 몰랐고, 약 한 3, 4일 정도가 지났을 때 그때 이제 오픈 AI랑 허깅 페이스가 공동으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의 GPT 모델은 GPT-6가 그 범인이다라는 거가 밖에 밝혀진 것 같아요. 네, 이제 사실이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내부에서 테스트하고 공격하고 있는 모델이 아마도 GPT-6이지 않을까, 그거 테스트하다가 일어난 게 아닐까라고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종현님이 방금 지적해 주신 문제가 모든 회사에 다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우리 회사에 가지고 있는 우리 회사만의 핵심적인 데이터를 프론티어 모델에 주는 거, 또 저희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요새는 여러 개의 컨텍스트로 나누지도 않고 한 문서에 그냥 깔끔하게 어떤 워크플로우를 정리해서 오픈 AI나 클로드에 넘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회사의 핵심 자산을 계속해서 프론티어 랩의 어떤 데이터셋으로
전이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니냐라는 것들도 이슈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슈가 된 것처럼 정작 사고가 생겼는데 프론티어 랩의 그런 모델들의 도움은 받을 수가 없고 중국에 있는 오픈웨이트 모델로 도움을 받는 걸 봐서 우리 회사만의 어떤 프로프라이어터리 데이터는 우리 회사만의 온프렘 모델과 이런 오픈웨이트 모델에 새로 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밖으로 나오는 오픈웨이트 모델들조차 뭐 키미가 그 첫 출발을 끊었고 딥식 아마 GLM도 따를 것 같고 프론티어급 뭐 트릴리언급 이상의 모델을 오픈웨이트로 풀어줄 예정이잖아요. 그럼 사실 오퍼스급의 성능을 갖는 그런 프론티어급 모델을 회사 안에서도,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큰 돈이 들긴 합니다만은 회사 안에서 돌려야 된다는 명제도 이제 빠르게 성립할 것 같아서 네, 온프렘 시장도 급격하게 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곤 합니다. 저도 뭐 정상님 말씀해 주시니까 이거 뉴스 떴을 때 단톡방에 바로 온프렘의 시대네요라고 써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근데 네. 또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살짝 언급했던 사티아 나델라의 역정보 패러독스. 그래서 이게 어떤 데이터의 좋은 경로들, 그러니까 실제로 그 학습에 쓰이지는 않더라도 경로 자체가 빅테크에 노출되는 거에 대한 어떤 우려 같은 것들을 나델라가 한번 짚었었는데 궤를 같이 하는 것 같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샘 알트먼이 이걸 포스팅하면서 이거 마케팅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GPT-6 6 나오고 이거 좀 기회 삼아야겠다.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이 다음 이야기가 종현님, 이 프론티어 랩들, 이젠 미국, 중국까지 가세해서 소위 프론티어 랩들이 프론티어급 모델들을 사정없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연초부터 이 트렌드는 계속 느끼고 있었잖아요. 모델의 발표 주기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모델을 빌딩하는 레시피도 이제는 그게 뭔가 이게 프론티어 난리지는 아닌 것 같다. 그냥 좋은 데이터를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데이터를 누가 더 많이 밀어넣을 수 있느냐, 플러스 컴퓨트 총량, 그리고 컴퓨터의 에피션시, 이것들을 매니지하는 한 엔지니어링, 한 프론티어 모델을 만드는 거에 90%는 이제는 뭔가 프론티어 날리지가 아니라 그냥 프론티어 엔지니어링, 또 더 심하게 얘기하면 프론티어급의 노가다, 이거에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심심찮게 하고 있잖아요. 네. 뭐 거기다 하나만 더하면 GPU 리소스, 자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몇 개의 간단한 변수로 좀 회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자, 그러면 종현님, 정선님 말씀해 주신 거에서 결국에 온프렘을 할 때 지금 2.8 거의 3T 가까운 거 돌리려면 그거를 커버할 수 있나요? 보통 회사가? 계산을 해볼까요, 종현님? 대략 계산을 해놨는데 MXFP4 요즘 뭐 많이 쓰는 네. 섞어서 쓰면은 한 이 정도 메모리가 커버가 돼야 되고요. 1.4TB. 저게 그리고 KB 캐시를 포함해서인가요? 아니면 그냥 모델 순수 웨이트만 1.4TB 올라? 순수 파라미터만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 친구들이 모델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리 MOE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추론 속도 이런 거 하려면 밴드위스 당연히 넓어야 되고 지백을 뭐 클러스터 단위로 만들어야겠죠. 왜냐하면 저 웨이트만 하더라도 한 노드에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그러면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클라우드 대여 비용으로 하면은 시간당 거의 $300 수준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확한 숫자는 당연히 다 바뀔 수 있겠지만 대충 스케일이 저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72개짜리 렉 하나는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뭐 이제 회사 안에서 동시 사용자나 토큰 속도나 이런 걸 고려하면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어림 계산해봐도 장비값만 약 한 50억 정도는 투자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구매를 네. 한다고 생각하면 그 정도 되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온프렘으로 구축한다 하더라도 사실 저희가 이제 토큰 그 이코노믹스 같은 데서도 많이 다뤘지만 띄엄띄엄 쓰는 회사가 아니라 그냥 그 워크로드가 끊임없이 밀려와서 GPU를 다 그냥 GPU 맥싱을 할 수 있는 트래픽이 있어야 이게 어림 산술 계산 시작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도 저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세상에 큰 회사는 많고 돈 많은 사람은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곧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종현님, 저희 있었던 지난주까지 막상 오늘 새벽까지 있었던 이런 모델들의 발표 한 번만 싹 요약해서 한번 넘겨볼까요? 네네. 오퍼스가 한 2달 만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2달 주기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처음에 그 미소스가 나오면서 이제 공개는 안 됐지만 그런 시끌시끌, 네, 사실상 모델이 그때 나왔다고 생각하면은 네, 2달 좀 더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델을 살짝만 정리하면요. 저는 이제 예. 큰 모델, 저희가 관심 있는 건 일단 프론티어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Thinking Machines 랩에서 인클링이라는 모델도 새로 나오고, 뭐 메타에서 뮤즈 스파크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만 몇 개 뽑아보자면, 키미 K3. 이미 지난주 영상 저희 올라간 거에 막 댓글에 막 달리더라고요. 진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저도 이번 주에 조금 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고된 거. 크웬이 3008이 2.4트릴리언이 나온다고 공식적으로 예고를 했어요. 곧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소문에 의하면 네, 중국 쪽에서 GLM이고 딥시크고 다 나온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록도 사실 나왔죠. 제미나이도 나왔고. 어쨌든 근데 가장 주목받는 거는 4.5가 나왔고 이제 4.6, 4.7이 곧 나올 것들이죠. 4.5까지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에서부터 점수를 보면은 키미 K3가 너무 충격적으로 잘 나와서 사람들이 다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작성 도중에 오프스가 나와서 제가 추가했습니다. 오프스 5 나왔고. 근데 어쨌든 모델이 나오는 건 나오는 거고 쏟아지는 거고, 진짜로 트래픽이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토큰 사용량이 모델이. 사람들이 막 갈아타고, 저만 해도 GPT 5.6 소리 나오고 나서부터 클로드 페이블에 의존하던 거를 좀 어느 정도 많이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용량 변화까지 모델 출시와 함께 네, 이것들을 한번 묶어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스타트를 끊었던 거는 GPT 5.6 소리였던 것 같아요. 이제 올해 상반기 이렇게 쭉 놓고 보면 모델 프론티어 모델 관점에서는 클로드가 사실은 조금은 독주를 하고 있었던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프스 4.8도 그렇고 페이블 나온 것도 그렇고. 그래서 페이블이 이제 사용량이 너무 좀 한계가 있어서 배짱 장사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의존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실제로 매출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들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GPT 5.6 소리 나오면서 사용량이 많이 옮겨간 것 같아요. 엔트로픽도 매출이 살짝 꺾였다고 해요. 실제로 GPT 5.6 소울 사용하시면서 많은 차이를 느끼시나요? 뭐 저는 장단점이 서로 있다라는 정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거나 하지 않다. 네, 전 클로드 코드를 안 쓰고 이 코덱스만 계속 써온 유저로서 5.6 소울 좀 더 좋아졌고, 얘가 문제를 더 잘 디컴포즈하고 일을 오래 한다. 그리고 시키지 않은 일까지 커버리지를 넓혀가지고 좀 저를 조금 즐겁게 하는 면이 좀 증가했다라는 면을 정성적인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네, 좋아졌어요. 5.5 대비. 네, 저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데, 일단 확실한 거는 5.5랑 페이블은 비교하기는 조금 차이가 누구나 다 체감할 정도의 성능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5.6 소울은 어쨌든 페이블이랑 비교할 만한 가장 최전선에서 경쟁 가능한 수준의 모델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5.6 소울이 조금 알잘딱을 못한다? 이제 좋게 표현해 주셨는데, 제가 얘기하지 않은 것들까지 커버리지를 늘려서 잘 한다가 이제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인지 부하를 좀 많이 거는 것 같아서 살짝은 네, 오히려 뭐 시키지도 않은 것까지 해버려서 더 좀 피곤한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키미 K3가 나왔어요. 키미 K3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모델이 커서 좋은 거가 확실한 것 같고요. 일단 체급 자체가 많이 기존에 있었던 체급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온 것 같고, 오픈 라우터에서 어쨌든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써보면 프론티어랑 비교할 수준이어야 하는데, 이때까지는 오픈웨이트가 그러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프스랑 비교할 거지 페이블이랑 비교할 건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견주는 모델이 된 거는 맞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한 그 정도 사이 정도? 오프스 4.8이랑 페이블 사이 정도 된다고 느끼고 있고요. 오늘 오프스 5가 나와서 저 써봐야 되는데 아마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프스 5랑. 그리고 가격을 한번 보면 가격이 생각보다 싸요. 이게 이제 API로 사용했을 때 오프스 5보다 싸거든요. 그러니까 오프스 5랑 비슷하면 키미 K3가 뭐 좋으면 좋았지 나쁜 게 아닙니다. 저도 아직 많이 안 써봤지만 블로그의 벤치마크로 봤을 때는 페이블보다 오퍼스 5가 잘하는 부분들이 많아졌잖아요. 같은 가격에. 그거는 한번 써보면 안 그러지 않을까요? 그 네. 가격의 얘기도 조금 해볼 만한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는 토큰당 가격으로 제가 써놨거든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토큰당 가격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키면 일을 토큰을 효율적으로 써서 완료를 하면은 그게 더 싼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태스크당 가격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저희가 리즈닝 에포트를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저희가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하나 찾아봤습니다. 벤치마크를 보면은
태스크당 가격으로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태스크당 가격으로 봤을 때 오프스 5가 좋다 이런 주장이 지금 오프스 5 발표를 하면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써봐야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벤치마크에 대한 개념들이 사실 저희도 지금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정성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벤치마크 자체들도 굉장히 다 맥싱이 돼서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고, 저런 평가 기준도 저희가 가져와서 누가 포인트를 만들어 놨으니까 쓰는 거지, 저 안을 직접 들여보지 않고서는 저희도 이제 이 테스트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감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 종합해보면 지금 모델들이 단위 가격당 어떤 임계점들은 다 넘어설 정도로 다 좋아진 상황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그냥 데일리로 하는 작업들을 처리하기에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뭐 이 정도가 지금은 그냥 약간의 팩트인 것 같고, 그 중에서 뭘 쓰고 뭐 이래야 될지는 이제는 정말 어떤 브랜드 취향 차이로 막 넘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야, 벤츠는 이래서 좋고 BMW는 이래서 좋아, 막 이런 건데 사실 따지고 보면 비슷하거든요. 뭐 이러한 시대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조금씩은 받고 있습니다. 엔스로픽이 한번 판을 흔들고 싶었지만 경쟁의 중력에 떨어져가지고 유저 입장에서 행복합니다. 이 업의 본질이 그건가 봐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게 밝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알고 보니 자본과 규모가 있으면은 다른 네. 회사들도 할 수 있는, 뭐 그렇다는 게 좀 놀라운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내용에서 제가 하나만 질문 드려보자면, 그러면은 태스크당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최상위 모델을 제가 예전에는 항상 최상위 모델만 썼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만 하더라도 제가 태스크마다 모델을 낮춰서 많이 씁니다. 높은 모델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확신이 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가격 차이도 나고 해서 실제로 모델을 조절해 가면서 쓰시나요? 예를 들어서 클로드를 쓴다고 하면 어떤 일은 페이블을 쓰고 어떤 일은 오프스를 쓰고 이렇게 수동으로 조절을 좀 하시나요? 저는 조절하면서 쓰고 또 상위 모델한테 서브 에이전트는 낮춰서 쓰게 하도록 지시를 하는 편이죠. 스스로도 조절하고 에포트도 조절 매번 합니다. 저는 안 그래요. 저는 토큰 맥싱으로 막 작업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휴먼 온더 루프를 선호하는 작업들을 하다 보니 제가 제어하는 루프 안에서 이렇게 쭉 돌리고 제가 제어하는 워크플로우들로 에이전트들을 깔아놓다 보니까 200불 요금제에 위클리 리밋을 다 채우기가 힘들어요. 거기서 미디움 투 엑스트라 하이 정도는 조절은 합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이제 어떤 약간의 제 스스로의 프로덕션에서 쓰는 것들은 미디엄 정도로 해서 레이턴시를 좀 좋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제 작업들 같은 경우에는 엑스트라 하이, 근데 그 위로 넘어가는 맥스나 이런 요 울트라 있잖아요. 걔는 이건 너무 과한데 해서 전혀 안 쓰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도 뭐 조절하더라도 미드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은 없는 것 같긴 해요. 미디움 밑으로는 체감상 안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기분상. 저도 미디움까지만 쓰는 것 같고, 그냥 레이턴시가 중요한 경우에는 그냥 패스트 키고 사용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은 뭐 일단 토큰당 가격은 그런데 오프스랑 과거에 평가했을 때도 토큰당 가격이 키미가 더 쌌음에도 토큰을 많이 쓰다 보니까 태스크를 완료하는 데는 사실 오프스가 더 쌌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냥 충분히 다 싸다. 비슷하게 경쟁 가능한 수준으로 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심지어 GL의 거꾸로 모점이 말하면 키미 네. K3가 엄청 싼 건 아닌 거네요. 그렇죠. 이제 GL의 5.2 사례를 보면 GL의 5.2는 가격이 더 싸거든요. 근데 이게 왜 싸냐면 뭐 그거보다 오픈웨이트로 풀리고 나면은 이게 오픈 라우터, 그러니까 많은 GPU 임대 사업자들이 오픈웨이트 모델을 올려서 인퍼런스 토큰을 이제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바뀌고 더 내려오고 합니다. 그래서 키미 K3는 아마 오픈웨이트가 곧 풀린다고 예고를 했으니까 더 내려올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저기서 느낄 수 있는 게 이 GLM 5.2가 아직 최신의 막 2.5, 3 트릴리언급은 아닌 몇백 빌리언 저 웨이트가 나와 있나요? GLM 5.2는? 1트릴리언 아래 언더였을 겁니다. 언더였을 거죠. 그냥 산술적으로 저게 곱하기 3을 하더라도 2불 정도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경쟁에 휘말리면 경쟁 구도에 들어가면 한 30에서 40% 이나 효과는 있다고 보여지는 거네요. 네. 근데 거칠게 그냥 제가 정확하게 계산 안 해보고 그냥 느낌이긴 한데 거칠게 지금 다 일관성 있는 거 아닌가요? 정해져 있다. 자원과 가격은. 그렇죠. 결국 원가인 하드웨어와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이제 체급, 모델 파라미터 사이즈랑 지능이랑 얼추 비례한다고 했을 때 사실상 경향성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가 언저리에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아래는 거의 다 엔비디아가 또 돌리고 있을 거니 비슷해지겠죠. 그다음에 제가 주목할 만한 점이 하나가 또 있는데 저희가 지금 LLM만 얘기하고 있는데 크웬이 지금 매일매일 거의 뭘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잠깐 번외로 하자면 크웬 뮤직 나왔고요. TTS 또 나왔고요. 크웬이 TTS가 꽤 좋거든요. TTS 나왔고 이미지도 나왔어요. 달리고 있네요, 완전히. 네, 그래서 원래 이제 크웬이 뭐 완이라는 비디오 모델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을 하기로 유명했는데 그 소문이 좀 있었어요. 그 퇴사를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네,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동안 조금 잠잠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그게 이제 크웬이 정말 오픈. 예전에는 이제 올해 1월에 나온 모델들만 하더라도 막 아파치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 좀 조금씩은 점점 닫을 것 같다. 수익화를 크웬도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가 있으면서 엑소더스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모델이 여기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 언저리가 WAIC 기간하고 겹치는 느낌이 있긴 하네요, 중국에서. 그런가요? 그게 뭐죠? WAIC? 중국 쪽에서 이제 AI 행사인 것 같습니다. 상해에서 있었던 AI 관련한 컨퍼런스였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나올 정도로 사실은 중국에선 굉장히 큰 행사죠. 구글 뭐 썸띵에 비교할 만한 대형 행사였습니다. 저희가 상대적으로 좀 중국 내부에 관심이 좀 적고 그래서 그렇죠. 저희는 모든 소식이 전부 미국에 좀 약간 얼라인돼 있잖아요. 그게 좀 문제긴 한데 사실 뭐 중국은 이제 프론티어니까 예, 정확한 표현입니다. 거기는 이제 프론티어입니다. 샤오준 그러니까. 팟캐스트라고 텐센트에서 하시는 분이 이번에 키미 CEO를 예전에 인터뷰했었던 게 있었어요. K2 시절에 많이 바이럴 되고 있더라고요. 중국에 한번 갔다 옵시다 우리도. 네. 북경과 항저우가 중국에 이제 두 군데입니다. 예, 문샷이랑 GLM이 북경에 있고요. 딥식은 제가 알기로는 항저우에 있어요. 항저우는 알리바바 본사가 있는 딥식과 크웬이 항저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프스 5 어쨌든 이것도 오늘 나왔고 요건 이제 저희가 써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어쨌든 모델들이 쭈루루룩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네. 이번 주, 지난주 이렇게 거쳐오면서 느꼈던 점은 이 가격과 함께 같이 맞물려 가는 이 사용량 변화. 이거를 이제 샘 알트만이 저 보안사고 딱 이전 스레드에서 엄청 또 열심히 마케팅을 했거든요. 사용량이 엄청 늘었다. 그래서 시간을 한 2주만 되돌려서 2주간의 변화를 한번 보면은 코덱스 GPT 5.6이 나오고 나서부터 클로드가 좀 독주를 하고 있었다면 그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이 옮겨간 것 같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사용량이 많이 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코덱스를 리셋 해주시는 이 티보. 예. 네, 이분이 리셋을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심지어 이 리셋은 쌓여 있더라고요. 저도 쌓아놨다가 하나씩 리셋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이 사용량 변화를 한번 보면 GPT 5.6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 7M 유저였다는 게 갑자기 10M까지 쭉쭉쭉 늘었어요. 일주일 정도 70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갑자기 5.6부터 6M이 시작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때 많은 프로모션을 했는데 1밀리언이 늘 때마다 리셋을 해주겠다 해서 그 리셋이 쌓인 거거든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5시간 리밋도 없애고 코덱스 같은 경우, 코덱스 구독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없애고 그냥 위클리 리밋만 남기고 마음껏 써라. 사용료 엄청 들고 있다. 그런 인퍼런스를 감당할 수 있게 우리가 다 준비해 놓은 것도 열심히 자랑하고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 그래프들을 조금 중첩해서 보면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지난 가을부터 올해 초까지가 엔트로픽의 클로드 코드 때문에 트래픽이 굉장히 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엔트로픽의 전체 매출이 오픈 AI를 넘어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게 올해 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픈 AI가 연초에 좀 기어를 바꿔서 우리도 코딩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코덱스 전선을 강화한 게 먼 과거 얘기 같지만 최근이죠. 올해 초쯤이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달려온 속도나 품질의 변화나 이런 걸 보면은 오픈 AI도 정말 실행을 잘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지금 종현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저 그래프에 녹아 있죠.
연초만 하더라도 사용자 수가 굉장히 적었어요. 근데 여기서 사용자 클로드 코드 수가 대비 B2B, B2C 다 포함인 건가요? 그럴걸요? 전체 코덱스 유저, 그러니까 챗GPT 유저가 아니라 챗GPT 웍과 코덱스 위클리 WAU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엔트로피의 경우에는 B2C보다는 B2B가 사이즈가 훨씬 크다고 언젠가 얘기를 나눴던 것 같긴 한데 지금 그러면 이것도 B2C만 아니라 B2B 포함이면은 비즈니스에서 엄청 많이 쓰고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실제로 그 안에 비중은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죠. 모르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또 여기서 봐야 되는 포인트가 얘가 코덱스가 오가닉하게 스스로 저렇게 성장한 거냐 아니면 클로드 코드에서 저 증분만큼을 엑소더스? 왕창 빼앗아 온 거냐라는 부분은 사실은 양쪽의 통계를 다 보기 전엔 알 수는 없지만 엔트로픽이 살짝 이제 그 매출이 줄어드는 국면이고 GPT는 이렇게 늘어나는 국면이고 하면은 챗GPT가 올해부터 초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일관된 전략이 훨씬 더 낮은 가격에 높은 토큰 사용량을 부여해 왔잖아요. 근데 이제 클로드 코드에 워낙 익숙했고 그걸로 입문한 엔지니어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락인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조금은 균열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재밌는 게 네네. 제가 이제 데스크탑 앱으로 양쪽 거를 쓰다 보니까 클코는 하루나 이틀에 한 번 정도 업데이트가 떠요. 근데 코덱스는 하루에도 두세 번 뜰 때 있어요. 진짜 열심히 일하나 보더라고요. 네. 또 코덱스 데스크탑 환경도 되게 좋아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클로드 코드가 페이블 가지고 희망 고문 많이 했었잖아요. 언제까지 마무리 하면서 계속 뒤로 하면서 사람들의 약간의 짜증과 퍼티그도 조금 있는 것 그쵸, 같아요. 네. 종현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클로드 코드를 메인으로 안 쓰고 클로드 코드 맥스를 작년 연말에 해지한 이후로는 안 돌아가서 똑같은 타스크를 돌렸을 때 이 GPT와 이 클로드 코드의 토큰 사용량이나 혹은 이제 전체 맥스 요금제에서의 전체 토큰의 양 비교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 체감상으로는 일단 토큰 사용량은 제가 숫자를 추적하진 않고 리밋이 얼마나 떨어지는가를 그렇죠. 기준으로 체감으로 하면은 클로드 코드가 똑같이 200불 냈을 때 훨씬 빨리 소모됩니다. 맞아요. 훨씬 빨리 떨어져요. 네. 그럼 이제 결국 엔트로픽이 어떤 약간의 처음에 집중을 통해서 만들었던 이 퍼스트 무버 이펙트? 그거를 코덱스가 많이 따라잡았다는 이야기가 되고, 코덱스가 클로드 코드 대비 훨씬 더 어떤 컴퓨트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무기로 뭐 리셋해주고 뭐 하고 하면서 엔지니어들을 많이 뺏어갔다라고 봐야 맞겠네요. 네, 높은 확률로 올가닉한 성장이 아니고 진짜 시장을 개척한 게 아니라 클로드가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유입을 뺏어갔다라고 보는 게 훨씬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숫자 한 번만 보고 가면요. 네. 진짜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가로축, 세로축을 한 번만 보면은 이거 올해 3월이에요. EM이. 근데 줄라이가 돼서 5.6이 나오고 2주 만에 10M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진짜 폭발적으로 늘고 있구나. 확실히 유저 수 자체는. 네, 뭐 이상한 프로모션들 엄청 많이 했습니다. 코덱스로 넘어와서 뭐 올리면은 100불 주기 뭐 이런 것도 했고요. 저것도 그 퍼스트 10K 유저였나? 뭐 그렇게 10,000명 한 명 했는데 뭐 2일인가 3일 만에 다 끝났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GTM 전략 아까 클로드의 그 페이블 5 사용량 그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것도 네.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프로모션을 진짜 치킨 게임처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특히 B2C 구독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그 페이블 5가 그런 프로모션이 있었죠. 언제까지 사용 종료인데 GPT 5.6이 나오고 나서 일주일 연장하고 또 일주일 연장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냥 계속 구독 요금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줬고 심지어 클로드 코드는 지금 50% 사용량 증가, 주간 한도 50% 증가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키미 K3가 나오면서도 이것들이 더 추가가 되었거든요. 진짜 경쟁이라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참 좋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반대로 지금 뭐 주식시장에서는 AI 관련된 주들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데 가장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딥식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는 엔비디아 GPU 많이 안 사고도 최소화해서도 저 정도 성능이 나온다라는 그것 때문에 사실 딥식 쇼크라는 게 있었잖아요.
요번에도 이제 키미 3, K3가 나오면서 비슷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제 중국이 훨씬 더 작은 양의 반도체 가지고 더 높은 성능을 낸다. 뭐 이런 약간 내러티브가 좀 생겨서 대중들이 이 반도체주라든지 뭐 AI주로 약간 막 던지는 그런 게 좀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의 현재 이런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한참은 더 인프라스트럭처 투자가 더 증가할 것 같아서 저는 여전히 뜨거울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자료들의 앞에 G로 시작하는 회사가 지금 빠져 있어요. 구글. 네. 근데 뭐 구글도 거기는 지금 원래 트래픽을 정말 많이 물고 있는 회사라서 자기네 어떤 인바운드로 들어오는 트래픽들에서 그 워크로드를 쳐내는 데만도 컴퓨시 저는 모자랄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사업적으로만 그냥 놓고 생각해 보면 오픈 AI랑 클로드 코드는요. 엔트로픽이나 오픈 AI는 사실은 원래 방어해야 될 자산이 없어요. 예, 그냥 공격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전선을 한 곳으로 몰 수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검색, 그다음에 뭐 구글 클라우드 어마어마하게 큰 전선을 끌고 그걸 바꿔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구글은 지금 안에서 사실 저희도 뭐 구글 스위트를 쓰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막 AI 피처들이 여기저기 들어오는 거를 보고 있거든요. 뭐 동영상 올리면 이제 댓글 자막 달아주고 자기네 에셋들을 전부 AI로 바꿔내는데도 이미 트래픽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을 거라서 거꾸로 그것만 잘해도 걔들은 이미 위너거든요. 추가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니즈가 약간 프라이어리티가 좀 낮게 책정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경쟁에서는 일단 참여하지 않고 우리는 뭐 하다가 어느 순간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다른 플레이북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두 번째로 그냥 증권가나 그 주식 하시는 분들의 카드라로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 데미사 서비스가 코딩이나 이런 문제를 별로? 약간은 하찮은 문제로 규정하고 있고 인류를 구원하는데 더 관심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구글은 바이오 주식으로 분류될 거다라는 의견까지 있어요. 그래서 AI for Science나 뭐 생명공학이라든지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낼 거라서 거기는 이제 조금 있으면 생명공학주로 분류해야 된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의견들도 있는 걸 제가 좀 심심찮게 듣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구글도 제미나이 3.6 플래시 발표했고 제미나이 4 프리 트레이닝 들어갔다는 얘기는 했는데, 이제 블룸버그 같은 기사를 보면은 좀 안에서 이게 온라인이 좀 잘 안 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구글도 해내지 않겠습니까? 올해 안에는. 네, 그냥 현실적으로 뭔가 프로젝션을 한번 해보자면은 구글이 되게 유리한 구석을 많이 갖고 있죠. TPU도 가지고 있고 리소스도 많고 데이터도 많고, 실제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코딩에 집중해서 많은 뾰족하게 승부를 보고 있다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딥마인드가 뭐 수학 모델도 나오고 뭐 진짜 이상한 모델 많이 나오거든요. 뭐 돌고래랑 맞아. 신호 해석하는 그런 모델도 네. 나오고, 실제로 뭐 뮤직 같은 경우에 모델 되게 잘 나오기도 하고요. 연예인 걱정과 김 부장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저희 구글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정말 무한의 돈을 가지고 있는. 걱정을 하기보다는 모델이 네.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쵸. 잘해줬으면 네. 하는 바람인 거죠. 그 엔티그래비티도 사실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처럼 그런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마켓 쉐어가 거의 극미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스스로도 엔티그래비티 그 CLI는 뭐 그냥 한번 나올 때 써보고 난 후에 다시 가본 적은 없거든요. 저도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아갔습니다. ID 부분은. 그래서 뭐 GTM 전략인데 뭐 결국엔 프로모션 많이 한다. 네, 이런 이야기고요. 결국 이제 경쟁을 많이 하고 있어서 프로모션 많이 하고 있고 소비자한테는 유리한 시장 국면이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제가 첨언 하나만 하자면, 아까 맨 처음에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그 키미 K3가 결국에 너무 잘 나와서 더 이게 심화가 된 것 같은데, 이런 경쟁 구도가 그 페이블의 어떤 데이터를 디스틸레이션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출시 시간을 보면은 그렇게 오버랩이 많이 되진 않거든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학습시킬 시간이. 그래서 뭐 그건 이제 저희가 사실은 모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회사들도 충분히 다, 특히 중국 쪽에서도 그러고 뭐 우리나라도 뭐 아니면 뭐 미스트랄 같은 다른 프랑스 계통의 회사들이나 이제 어쨌든 어디든
다 큰 모델들을 잘 만들어낼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AI는 이렇게 따라가는 것들을 많이 하고는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그 AI 세상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전부 해석해 보려면 저 아래 데이터 센터와 칩 만드는 그런 구간부터 그런 것들이 다 이 다이내믹스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두 분께도 질문해 보고 싶고 약간 토론해 보고 싶은 주제가,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 프론티어급의 모델 경쟁은 계속되고 있는데 경쟁으로 인해서 뭐 예상했던 것처럼 막 토큰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어느 수준에서 계속 제어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제어되고 있는 부분들은 소비자 편익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소비자 편익 부분의 디맨드가, 어떤 수요가 아직까지는 막 대중까지는 크진 않고 조금 기존에 있었던 엔지니어라든지 얼리 어답터라든지 앞서가는 회사 정도에서 여전히 뜨겁단 말이죠. 그러나 이 수요는 계속해서 커갈 건 확실하고, 첫 번째, 이 서플라이 체인, 아래 데이터 센터에서부터 이 프론티어 모델의 공급까지, 그다음에 이제 프론티어 모델 아래에 있는 작은 모델의 공급 사이드에서 앞으로 일어날 변화들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질문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수요 사이드, 이런 식으로 프론티어 모델의 공급이 늘어나고 가격들도 어느 정도로 유지되고 계속 싸지고 그런다고 했을 때 수요 사이드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두 분의 고견을 좀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좋습니다. 그냥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생각은 그 대중까지 퍼졌다. 아직은 안 퍼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해주셨는데, 저는 이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많은 포션의 사람들이 쓰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공급 수요 관점에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이번에 ICML 기간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했을 때 느낀 게, 왜 저분들은 저랑 토큰 사용량이 1인당 토큰 사용량이 뭐 100배, 10,000배씩 나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첫 번째로. 저랑 저희 뭐 예를 들면 가족들, 친구들, 혹은 다른 분야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하면 다 뭐 엘리트 엔지니어, 뭐 조금 컴퓨터 분야가 아닌 경우에 라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토큰 사용량을 쓱 한번 물어봐 보면 제가 한 10,000배는 더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0불 맥스 요금제를 결제해서 저는 거의 풀로 다 쓰고 있는데, 그거랑 20불 요금제를 쓰는 사람이랑 비교하면은 100배 넘게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공급 수요 관점에서 많은 사람이 쓰는 것보다 특정 사람이나 특정 비즈니스 그룹, 회사가 쓰는 양이 엄청 도미넌트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수요는 그래서 뭐 이 기술이 대중에게 퍼지든 말든 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토큰 사용량은 계속 앞으로도 당분간은 리니어 스케일이 아니라 익스포넨셜한 스케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서플라이 체인은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돌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거고, 뭐 에너지든 아니면 뭐 GPU가 아닌 NPU, 저희가 인퍼런스 칩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세레브러스처럼 등장을 계속 하든 뭐 여러 가지로 계속 수요가 먼저 끌고 가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종현님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수요 사이드보단 공급 사이드가 계속 뒤처지는 장세는 너무 당연하게 펼쳐질 것이다. 저는 1번 질문에 대해서는 뭐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이번에 연결된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시절 생각이 나요. 구글이랑 페이스북이 인터넷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고 룬이라던가 그 드론 띄우는 프로젝트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프리카 사람들 쓸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네네네. 마지널한 그룹들도 인터넷을 쓰면 그게 연결되는 그런 어떤 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 개척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종현님 이야기를 듣고서는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제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전히 마지노란 그룹들이 합하면 롱테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개척할 시장이 있는 거고, 하지만 실제로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쓰는 그룹들이 도미넌트 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얘기를 듣고 보니까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사이드에서는 거기도 역시 이 파레토 법칙이 존재할 거다. 예, 그건 너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상위 20%가 전체 트래픽의 80을 쓸 거고, 아래 80은 20을 쓸 거긴 한데, 그들이 이 기술을 이제 뭐 일상생활처럼 마치 이제 누구나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것처럼 누구나 다 모든 일을 다 모델과 함께 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은 걸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차지하는 트래픽 대비 앞에서 좀 이 그쵸. 상위 20%가 쓰는 트래픽의 양이 훨씬 클 거다. 근데 그게 그런 오픈AI 회사들은 전략하고 맞아떨어진다고 느끼는 거가 새로운 UX나 폼팩터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엔스로픽은 아직 그걸 하고 있지 않지만 오픈AI는 계속 도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가 이제 더 많은 시장을 끌어안기 위한 포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다 그 엔트로픽도 그렇고 오픈AI도 그렇고 지금은 어떤 코너에 몰려 있지만 대부분 그들이 어떤 목표로 삼고 있는 시장이 있다면 구글이 가지고 있는 시장들일 거예요. 그거 다 가져오는 게 어떤 목표가 될 것 맞아. 같고 구글이 만들어낸 자산들의 다 빨대 굽기 전략이잖아요. 그냥 그건 데이터베이스로 쓰고 일은 우리랑 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랩핑 전략, 그 접점을 이렇게 포장해내고 그 위에 자신들이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의 전략을 쓰고 있어서 컨슈머 시장은 이미 뭐 구글과 메타가 증명해주고 있듯이 캐시카우거든요. 돈을 정말 막대하게 벌어내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의 꿈은 당연히 꾸고 있을 것 같고 그들 입장에서 엔터프라이즈 시장은 크긴 하지만 지금 이제 뭐 IBM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B2B 섹터라든지 뭐 오라클이 갖고 있는 B2B 섹터들을 보면 또 셉이나 뭐 세일즈포스 예제를 들 수 있는데 그들의 매출을 다 합쳐도 저기 메타와 구글이 컨슈머 사이드에서 만들고 있는 레비뉴랑 비교하면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장 사이즈가 좀 달라서 그래서 컨슈머 사이드에 저들이 언제 공격을 시작할 건가는 저도 이제 항상 관심사로 삼아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저희 같은 후발 사업자 혹은 작은 도망자 사업자들은 다이나믹스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저는 면밀하게 좀 쳐다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컨슈머 AI 사업은 저는 아직 시작도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컨슈머 AI 사업에서 이제 겨우 하나 나온 게 있다면 저는 뭐 캐릭터 챗 이런 것들인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물론 있지만 일반 유저한테 에이전트 워크플로우가 별로 없어요. 계속 이게 토큰을 쓰게 하는 그 스트림 자체가 생기지가 않고 그게 채팅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뭐 조금은 그래도 그 클로드 코드 같은 거, 코덱스 같은 에이전틱 시스템을 다룰 줄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계속 토큰이 흘러가는 유즈 케이스들이 그 컨슈머 사이드에서 있어야지 지금 같은 그 어떤 플로우가 생기는데 그거 자체에 대한 어떤 케이스가 제가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아직은 못 본 것 같아요. 승준님이 방금 지적하신 그 포인트가 저는 컨슈머 앱의 단계라고 보거든요. 예, 일반적인 컨슈머들은,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그러한 워크플로우를 짜낼 의도라든지, 목적성이라든지, 능력,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들을 갖추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사업자가 나와서 깔끔하게 패키징해서 사용자들에게 통으로 던져주게 되는 시점이 저는 이제 컨슈머 비즈니스의 시작이라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면은 엊그저께 미국에서 챗GPT 헬스가 론칭했거든요. 예. 뭐 막 네 메디컬 레코드 같은 거 전부 다 넣으면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마치 구글이 그랬던 것처럼 오픈 AI나 클로드도 모든 종류의 우리가 소비자 서비스로는 이런 게 있어야지라고 할 만한 것들을 다 내놓겠지만 바깥에 똑같은 것들이 그대로 또 생길 거거든요. 뭐 다른 모델과의 조합을 통해서 조금 싸지던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피처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조금 더 휴먼 터치를 강화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텐데 그런 식으로 마치 뭐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생겼던 것 같은 그런 식의 어떤 서비스들이 하나씩은 더 생겨날 것 같고 그 서비스들이 핵심적으로 하는 어떤 공헌점이 있다면 승준님이 방금 얘기했던 일반 소비자들은 그런 걸 절대 못할 것 같아요라고 하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밸류로 가지고 오게 될 것 같아요. 못한다기보다 할 상황이 안 생기는 거죠. 아닐걸요?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가정이 조금 잘못됐다고 보는 게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가 없었으면 사용자들은 당연히 이번엔 가서 새로운 숙소를 가볼까라는 생각을 안 하겠죠. 근데 이제 에어비앤비의 존재라는 게 갑자기 어딘가에서 생겨나서 너 어디 동경에 가면 뻔한 호텔에 가서 비즈니스 호텔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뷰가 있는 이런 경험이 있는 다른 곳을 갈 수 있어라는 디맨드가 트리거가 된 거죠.
그래서 에어비앤비 같은 것들이 이제 하나 생겨난 것처럼 요 AI 사이드에서도 이제 그게 좀 생겨날 거란 생각이 들어요. 뭔가 시장 개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뭔가 그쵸. 생각을 네. 하던 생각의 도구가 됐던 아니면은 뭐 새로운 경험이 됐던 매개하는 새로운 무엇인가 이게 뭔가가 있어야지만 그 일이 일어나겠네요. 저희가 생각할 때 그런 비즈니스는 그런 걸 누가 해요? 너무 하찮아서 라고 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의 4년 혹은 뭐 길게 10년의 터울을 보면 지금 그런 건 코덱스가 다 해버리면 되는데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 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즈니스들이 한 섹터가 생겨서 거기에서 뭐 에어비앤비나 우버라든지 뭐 쿠팡이라든지 배민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이드의 사업이 하나씩 생겨나는 거를 저는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그게 이제 아직 그런 의도를 가진 어떤 앙트로프로니어들, 사업가들이 조금 덜 생겨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워낙 이제 빨리 가는 영역이기도 하고. 얘기를 듣고 네. 정리를 살짝 한번 해보자면 승준님 입장에서 하시는 얘기는 일반인들이 자기가 원래 하는 일이 있고 그 일이 에이전트로 대체가 되어야 이게 다 바뀔 텐데 그런 일들은 보통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모든 대중들이 다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대체될 것 자체가 없다. 그런데 그 행위를 그 본인들이 꼭 하지 않아도 된다. 밖에서 어떤 앙트프러니어들이 그런 것들을 에이전틱한 플로우로 무언가 만들어내면 일반인들은 그냥 누리기만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토큰은 저쪽에서 다 태우고 있는 거고 모든 사람들의 삶은 바뀌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네.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만 예를 들면은 더빙 기능이 유튜브에도 새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언어가 더빙이 됩니다. 그래서 토큰이 거기서 엄청나게 태워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저희가 일반인 사용자들은 제가 누군가 혹은 뭐 만드는 사람들이 더빙을 한 게 아닌데 그냥 유튜브가 토큰을 태우고 그러고 났더니 저희는 해외에 존재하던 우리가 언어 장벽 때문에 보지 못했던 컨텐츠들을 그냥 배달이 돼서 엔터테인먼트가 확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직접 그거를 만든 건 아니지만 대중들의 삶에 이 토큰 태움이 다 들어온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토큰 비용의 비용 전가는 어디로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의 아름다움인데 거기에서 원가가 발생하잖아요. 소비자 편익이 생기잖아요. 그럼 소비자는 그 매체에 더 락인이 되게 되잖아요. 이걸 써야 되고 여길 떠날 수 없는 요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매체력을 구글은 다른 쪽에서 모니터이즈 할 거예요. 광고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모션을 건다든지 그런 것들이 구글 왕국이나 네이버 왕국들이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그러니까 모델인 거죠. 그게 보관과 시뮬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큰 모델 더빙을 했다라고 거꾸로 역산할 수 있는 거네요. 그게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고 거기에 사용자를 더 좋은 기능을 줘서 묶어놓고 사실은 뭐 AI의 편익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플랫폼 전체로 보면 뭐 파이 싸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빙이 생김으로 인해서 유튜브는 그냥 모든 대중의 시간을 뺏어가는 거죠. 엔터테인에 쓰는 시간이 더 좋은 컨텐츠들로 인해서 뭐 인스타 갈 걸 뺏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밖에 나가서 축구할 거를 유튜브를 쓰는 시간으로 만드는 장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구글 걱정할 일이 아니었네요. 거기는 뭐 플랫폼 다이나믹스를 돌리는 구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서플라이 사이드의 이야기를 조금 하기 전에 그 A16C의 베네딕트 에반스가 하고 있는 비유가 저는 매우 적절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지난 30년간, 20년간을 보면 다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UX를 묶어놓은 것들이 퍼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B2B 앱들이라든지 뭐 컨슈머 앱들도 보면은 따지고 보면 전부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뭐 쓰고 읽기, 업데이트하기에 그거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중심으로 다양한 워크플로우로 수많은 B2B 사스와 컨슈머 프로덕트들이 퍼진 거를 이제 베네딕트는 이거는 그냥 언번들링 오라클이다. 데이터베이스를 언번들링 하는 과정이 20년 동안 일어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약해서. 근데 이제 아까 종현님이 말씀하신 예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제가 얘기했던 아직 컨슈머 앱들은 나오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챗GPT와 엔트로픽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겠지만 그게 하나하나씩 모든 섹터별로 다 사용자들이 귀찮아하는 영역들에 뭐 프롬프트와 툴을 잘 조합하건 간에
그런 것들의 조합들이 챗GPT, 그러니까 뒤에 있는 모델은 뭐가 돌든 간에 인텔리전스를 그냥 끌고 와서 하는 다양한 서비스들 하나하나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10년은 그냥 언번들링 챗GPT다, 언번들링 인텔리전스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다이내믹스가 굉장히 옳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앞으로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투자 창업 트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80%의 고객들은 사실은 그들은 뭐 AI가 뭘 이루어지는지 뭐 이런 것도 신경 안 쓸 거거든요. 그들이 그냥 눈앞에 있는 타스크가 어떻게 더 편리하게 되냐라는 부분들에 집중하게 될 거라서 한참 더 시장이 열릴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다시 서플라이 사이드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관심 있어 하는 얘기가 데이터 센터, 칩, 그다음에 이제 인퍼런스 오케스트레이션 뭐 이런 영역들. 그래서 칩도 트레이닝과 뭐 인퍼런스 칩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 트레이닝은 엔비디아 위주로 이제 대동단결인 것 같고 다 인퍼런스 칩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쪽 다이내믹스로 좀 들어가면 그 다이내믹스의 시간차가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저희가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토큰 가격의 다이내믹스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현저하게 메모리 바운드된 그런 시기를 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HBM이라든지 뭐 이런 가격들이 굉장히 천정부지로 솟고 있고, 자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사실은 어떤 생산 캐파의 증산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 데이터 센터의 건설 기간, 그다음에 그 앞에 가서 칩으로 치면은 팹의 건설 기간에 녹여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팹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인 ASML 노광 장비 뭐 이런 것들의 생산이 연 단위로 얼마 이루어지고 있고, 참고로 지금 중국 회사는 2나노미터, 3나노미터급 노광 장비는 못 팔게 돼 있거든요. 그 미국 수출 제한 때문에. 그럼 중국에서도 분명 노광 장비를 자신들이 만들어야 되는 어떠한 일종의 그 목적의식이 있을 거고, 분명히 굉장히 많은 회사가 국가 주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뭐 멀리 안 가고 일론 머스크가 테라팹이란 걸 발표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혹자들은 저거는 허황된 계획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ASML의 노광 장비 생산 캐파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광 장비에 들어가는 칼자이즈 렌즈의 생산 캐파도 그냥 정해져 있고, 칼자이즈에서 독일 장인이 렌즈를 하나하나 깎아야 되는데 그들의 워킹 타임은 주에 30 몇 시간으로 그냥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산 캐파가 그냥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5년간 누구한테 몇 대가 나올 거고 그게 누구한테 팔릴지도 이미 다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2032년까지 전 세계 칩 마켓은 어떻게 돌아갈 거다라는 게 그냥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지금의 이제 토큰 가격의 다이내믹스로 나오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내용들은 뭐 일론 머스크가 과연 새로운 노광 장비 개발에 성공할 것인가, 중국에서 ASML 대체제가 나올 것인가, 그것만 나오면 사실은 반도체 생산에 굉장히 많은 캐파는 또 해결되거든요. 발전소랑 팹을 더 많이 지으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더 많이 지으면 되는 거고, 그 세미 애널리시스가 이런 정보들을 다 취합하고 데이터 센터 어디 생산된다라고 하는 그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 있으면 거기 그 위성 사진으로 계속 그 건설 단계를 다 트래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언제쯤 시장에 이만큼의 컴퓨트 캐파가 나갈 거다라는 식으로 해서 사실은 프론티어 랩 이하 데이터 센터에 진입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세미 애널리시스에서 그 정보를 다 받아보면서 앞으로의 이 컴퓨트 공급량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를 매우 정확하게 다 예측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들이 예측하지 못하고 있고 모르고 있는 게 있다면 사실은 혁신이에요. 이노베이션. 일론 머스크의 테라팹이 만들어낼 것이냐, 중국에 있는 에서 새로운 형태의 ASML에 의존하지 않는 노광 장비가 나올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의존성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아마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약간의 테크 옵티미스트다 보니까 그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이나 그런 것들도 10년의 터울을 두고 전부 없던 것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테슬라를 보면 지금 배터리부터 FSD까지 밖에 서플라이 체인 의존성이 없는 그냥 다 인하우스에서 모든 걸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 하고 있거든요.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 밑단에 있는 가장 최종의 바틀렉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칩은 아주 자연스럽게 노광장비 디펜던시 하나로 규정되는 거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기존 반도체 업계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것도 왠지 중국과 일론 머스크가 넘어서지 않을까? 그러면은 한 5년 정도의 터울을 두고 경쟁의 다이내믹스는 또 완전히 다 다르게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되면은 저희 토큰 가격은 또다시 한번 전기세처럼 그냥 끊임없이 아래로 가게 된다고 보면 맞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플라이 체인에서 좀 더 생각을 확장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우선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생기면 당연히 많은 것들이 바뀌겠죠. 근데 그건 저희가 좀 예측하기는 어려운 영역이니까 일단 이노베이션이 없다고 가정하고 한번 미래를 프로젝션 해보면, 지금 수요 사이드에서 예측을 아마도 토큰이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날 것 같다, 사용량이.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그 가정을 깔고 가면, 사실 서플라이 체인에서는 만들기만 하면 무조건 돈이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어딘가 버틀렉이 있어서 이게 스케일이 못 늘어나는 상황일 때, 이미 몇 년 전에 코오스였나요? 칩 패키징 하는 파트나 되게 ASMR의 어떤 장비들 말고도 그 버틀렉이 됐던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해결된 부분들, 저희 지금 HBM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칩이 꼭 다 엄청 좋을 필요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퍼런스 특화 칩 같은 경우에도 최신 그 공정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도 에너지 효율이 원래는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2를 제한시키면서 올리는 게 이제 설계단의 인퍼런스 전용 칩의 방식이고, 어쨌든 하고자 하는 얘기는 노광 장비든 어떤 생산 쪽에서 버틀렉이 생기면 다른 방식으로 우회하는 방식이 충분히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에너지 효율이 안 좋아도 다 자본을 많이 넣으면 다 생산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한 세대 전으로 그냥 클러스터를 크게 만들어서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래로 내려가서 가장 근본에 버틀렉이 될 곳이 무엇인가 하면은 에너지인 것 같아요. 전력이죠. 네. 그러면 에너지 전력을 무한으로 만약에 공급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할 수 있다면, 위에는 아무리 비효율적이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고,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서 해가지고 해로 그 태양 에너지로 어떻게 하겠네 하는 것도 다 결국 비슷한 논리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생각이 거기까지 가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러니까요.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이랑 상관없이 에너지에 결국 다들 집중을 근본적으로는 할 수밖에 없는 게, 거기가 이제 가장 바닥에서 처음부터 생기는 거니까 거기를 집중해서 저희가 보면은 이 토큰 가격도 계속 좀 더 잘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첨언하고 싶은 거는, 사실 기술의 궤적이나 방향성을 봤을 때는 한쪽에 있던 거가 엑소더스에서 뺏어오거나 이동하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AI를 열심히 쓰고 있고 토큰 맥싱을 하던 뭘 하던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삶이 변화했거든요. 일부 부패해지기도 하고 일부 생산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근데 그러한 경험을, 기술은 저는 요새 가치 중립적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데, 기술과 그 근방에 있는 어떤 아이디어나 정치나 세력은 나머지도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동시키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류를 바꿔나가게 하고 싶은 그런 경향성이 있다. 그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건. 그래서 지금 정선님이 얘기해 주신 거나 종현님이 얘기해 주신 거가 결국은 나아간다잖아요. 나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꼭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좀 숙고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런 약간 고민이 스쳐가는 마무리 지음인 것 같습니다. 다 정치의 영역으로 끝에 가서는 귀결이 아마 될 겁니다. 네, 삶의 모두가 삶의 원하는 바가 영역이죠. 다르기 그러니까 예, 변화하고 다르기 있거든요. 때문에. 네, 그렇죠.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지금 같은 이런 어떤 약간 사이코시스의 상황을 지금 자라나는 청년들도 겪게 하고 싶은가? 이거 약간 고민스럽거든요. 좋은 건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대한 생각할 필요도 있다. 일단 그 정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의 새로운 균형점이 생기겠죠. 저희가 지금 그걸 지나고 있는 그 안에서의 플레이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밖에 나가서 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모두가 다 각자의 배팅을 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하기로 배팅한 사람도 있고 안 하기로 배팅한 사람도 있고,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해서 정말 의견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지난번 에피소드에서도 살짝 다뤘듯이 혹자는 저희들을 스케일리스트라고 부르며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기정사실인 이건 뭐 거고 거스를 수 없는 예. 거다. 계속 예. 이 리듬이 오히려 가속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언제까지인지 그렇죠.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 뭐 이런 예측들이 다 들어갔어요. 언제 싱귤레러티다, AGI 출현점은 언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5.6 소울이나 페이블이나 뭐 이번에 GPT-6로 추정되는 아이의 허깅페이스 해킹 사건이나 이런 것들 저희 다 영화 시나리오에서 일어나던 일들 지금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외삽을 해보면 작년 8월에 GPT-5예요. 근데 올해 7월 말에 GPT-6의 소문을 저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5.6이 있는 네. 상태에서 이미 허깅페이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모델이 있다라는 존재를 알게 된 거고, 단순 외삽을 선형으로만 해봐도 내년 이맘때는 GPT-7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한참 앞에 메이저 버전 업데이트를 하는 게 한 2배 좋아지면 메이저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앞번호는 그대로 놔두고 뒷번호가 하나씩 바뀔 때마다 그게 2배쯤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게 한 2-3번, 3-4번 정도 반복되면 앞에 메이저, 앞에 지금 올해 다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메이저가 바뀌면 그거는 사실은 뭐 2배, 3배 얘기가 아니라 이 OOM 레벨의 체인지거든요. 하지만 이거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고 수학 체감에 존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차차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얘기를 하면은 끊임없이 루프를 돌게 됩니다. 와, 이거 어떡해, 무서워. 근데 이거 다 될 것 같아. 다 될 것 같으니까 더 딸깍거리자. 지금 그 결론으로 싹 돌고 그쵸. 있는 것 같아서.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 이제 페이블 멍청한 것 같네 라는 얘기를 타임라인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근데 모자란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저희가 오늘은 이 모델 발전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 방향 저 방향으로 한번 생각의 틀들을 달려봤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도 사실은 생각의 어떤 단편들이지 그 자체가 뭐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 사이에서도 논리적으로 서로 모순인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무언가 막 통합된 관점이 생기기에는 세상의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예. 열심히 쫓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에게 그냥 박수를 쳐줄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다 각자 지금 일종의 우울증들을 앓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심리적으로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지난 일주일간 아프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미국에 있는 기간, ICML에 있는 기간 동안 프론티어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고 그 프론티어에서 활동하는 엔지니어들, 리서처들이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정말 맥스로 뽑아내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렸거든요. 그러면서도 뭐, 그래서 이 방향이구나라고 저도 몇 개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종현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벡터들이 굉장히 많이 보정은 됐거든요. 이 부분은 확률이 높고, 이 부분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고, 내가 나아가야 될 부분은 적어야 라는 부분들이 좀 정해진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야기들을 앞으로 저희가 이제 뭐 일주일 단위로 더 진행하면서 이야기할 기회는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현님이 또 좋은 의견들, 인사이트들 많이 넣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팩트는 매주 얘기해도 화수분같이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피곤하네요, 진짜. 갑자기 짜증이 확 올라오는데요. 예, 이제 저희는 매주 하니까 매주 단위라고 보이지만 그쵸. 사실은 매일, X를 딱 키면 매일이죠. 그냥 6시간 단위로 계속 바뀐다는 느낌을 맞아요. 받습니다. 프론티어에 있는 사람들도 저희보다 더 열심히 달리고 있기 때문에 방금 종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도 거의 뭐 하루 단위, 몇 시간 단위로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게 막 눈으로 보이거든요. 더 열심히 사는 게 답인가요? 모르겠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아닌가.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네. 뭔가를 잃게 됩니다. 자꾸 더 하면은. 네. 건강 같은 거. 에이전트를 더 고문해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결론 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현님, 승주님 또 소중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예, 자, 이 주말, 정도로 오늘 이번 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예.